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에서 영유권 분쟁이 또다시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필리핀 측이 불법적으로 진입해 필리핀 해경 소속 9,700톤급 선박에 물자를 운송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중국 해경이 필리핀 선박에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필리핀 측은 중국이 오히려 먼저 공격을 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 함정이 필리핀 수상국 소속 선박에 위험하게 접근해 충돌을 유발하고 물대포를 사용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도 토머스 암초에서 양국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당시 중국 해경은 도끼, 봉, 망치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모터보트를 이용해 비무장 필리핀 병사들이 탑승한 보트를 고속으로 들이받는 등 과격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바다에 그치지 않고 하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필리핀 수산청 소속 항공기가 남중국해에서 정기 순찰 중 중국의 인공섬 기지에서 발사된 플레어, 미사일 회피용 불꽃에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섬광탄을 위해 위협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다는 물론 하늘에서도 두 나라의 충돌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중국 전문가는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도 배제하지 못한다. 미국이 탈중립에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한국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사거리 500km 미사일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묘한 시기에 의미심장한 발표가 나온 것인데요. 한국의 사거리 500km 미사일을 수출 가능은 남중국해, 동북아시아의 군사균형은 물론 유럽에서조차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 산나 남중국해. 연구원 우수은 원장은 지난 19일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중국과 필리핀이 충돌을 언급하며 당시 충돌 중에 중국 해경이 필리핀 측으로부터 총기를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실수로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었다. 전쟁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 미국이 필리핀의 편을 들며 대중국 압박에 나서서 그렇다며 미국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필리핀이 아니라 베트남에 대한 경계심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수20 원장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 크시스 보고서를 인용해 베트남이 근래 남중국해 길이 3km 활주로가 가능한 인공섬기지 건설 중이며 이는 차후 미국, 일본 등과 안보 협력에 제공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원장은 베트남이 지난 6월 필리핀의 남중국해 대륙봉 협상을 요구했다면 중국이 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지난달 운 대륙봉 안개위원회 치스 각각 자국 인근 남중국해 200킬리 한계를 넘는 대륙봉의 바깥쪽 일부에 대해서도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공식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과 베트남 간 대륙봉 경계 획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베트남 및 필리핀과 무력 충돌을 불사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한편으로는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수출형 잠수함과 군함에 500km 미 사정거리를 승인한 것입니다. 2001년 3월 26일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기술 통제체 MT샤어 가입했고 이로 인해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300km 초과하는 미사일 및 무인 항공기 수출의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천무다연장포의 최대 사거리가 290km 제한됐습니다. 한국은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사거리 500km 이상급 미사일을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 생산이 가능한 나라 역시 현재로서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제재 완화는 한국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여러 가지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500km 천무 개발과 양산까지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간 500km 사거리 천무의 수요는 엄청났지만 한국은 규제 때문에 수출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대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 건조를 검토 중인 한국형 3000톤급 잠수함에도 500km급 잠수함발 사용탄도 미사일 셀비엠 탑재하여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캐나다가 60조 원을 투입하여 건조를 추진 중인 3000톤급 잠수함에
한국은 사거리 500km급 셀비엠 탑재가 가능하게 되므로 캐나다가 하나 오션에 손을 들어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일 캐나다 잠수함에 한국산 셀비엠이 탑재되면 러시아는 숨쉬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천무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한 미사일도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인 사거리가 500km급의 천무 다연 장포를 수입하고 이것을 필리핀 최북단 빠야 섬에 배치하면 대만 전체가 타격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중국군이 대만 상륙을 쉽게 결정할 수 없게 될 만큼 위협적인 일입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이제야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개발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미국의 완화 조치에 대한 응대 발표에 불과합니다. 한국군은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수천 기 이상 배치했기 때문에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만드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개발이 끝났으며 곧바로 양산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필리핀 해군이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함정의 사거리 500km급 함대지 탄도 미사일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해군이 어떤 미사일을 탑재할는 필리핀의 선택에 달려있으나 미국이 필리핀에 자금을 제공하고 한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게 된다면 모든 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필리핀 최북단 빠야 어마이 티베트 아일랜드에 천무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한 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 해군 함정은 대만 주변을 둘러싸고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남중국해에 배치된 중국 함정들의 태평양 진출이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준다면 필리핀 입장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날벼락이 없을 텐데요. 이것은 미국에서 대놓고 대중국 압박을 위해 한국산 무기 구입을 권고해 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한국산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잠수함발 사용탄도 미사일의 BM을 탑재한다면 홍콩 선전 샤먼 등 남중 국해에 접혀있는 중국 연안 도시들을 폭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필리핀 군이 사거리 500km급 다양한 한국산 미사일로 중무장하고 될 경우 중국은 남중국해 전역에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해야 하므로 천문학적인 군비를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군비를 이곳에 투입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앞으로 어떤 미사일을 필리핀에 수출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어서 중국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필리핀 육군과 해군이 다양한 한국산 미사일로 중무장하고 된다면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미해군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해군과 경쟁해야 되므로 미해군은 한결 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최서단 서인 홍도에서 중국 해군 기지인 청도까지 거리는 약 47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도의 사거리 500km급 천무 신형과 초음속 지대한 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 해군의 주전력이 한국 육군에 의해 제압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사거리 500km급 천무 다연 장포가 휴전선에 배치되면 중국 동북 삼성의 핵심 도시인 심양시, 안산시, 대련시, 인커우시뿐만 아니라 산동반도의 상당 부분도 등이 타격권 들어서게 되므로 유사시 중국 육군과 해군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사거 500km급 초음속 지대한 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 해군은 서해에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유사시 대한민국 육군이 북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동량을 통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유럽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향후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의 수출이 본격화되면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러시아의 팽창을 폴란드 혼자서 막아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나토에서 서유럽 국가들의 입지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말 많고 국방비에 돈을 쓰지 않는 독일 및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을 신경 쓰지 않고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만 챙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산 무기가 북유럽부터 동유럽, 중동, 아시아 전역에 배치되면 러시아와 중국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국산 무기들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배치된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말 그대로 천무의 포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산 미사일의 수출 제한을 풀어준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이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둔 한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날개를 달게 되어 수요가 폭증한 천무의 대박 소식을 앞으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영국 데일리 메일은 중국군 잠수함이 8월 21일 미국과 영국 등이 잠수함을 겨냥해 설치한 함정에 걸려 선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중국 당국이 이를 은폐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중국 잠수함은 산동 지역 근처에서 미국과 동맹국 잠수함을 잡기 위해 자국군에 설치한 H해저 방어 시설인 체인과 앵커 장애물에 부딪혔고 이 때문에 잠수함이 망가져서 수리하고 수면으로 올리는데 6시간이 걸렸고 산소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승무원들이 저산소증으로 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4일 노르웨이 북동부 바다에서 어선 웨위 9 2호가 어획을 위해 친저인망되어 가 잡았다는 소식이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선이 대어를 잡았다는 소식은 그저 평범한 소식인데 왜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을까? 미 핵잠수함이 대망신 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중국과 동급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대체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미국 핵잠수함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편 미 해군 위기로 동맹국인 한국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소식인지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노르웨이 북동부 바다에서 어선 웨위 9 2호가 어획을 위해 친저인망에 대어가 잡았다는 소식이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이유는 저 인망에 낚인 대어가 바로 미 해군이 자랑하는 삼축체계의 핵심인 핵추진 잠수함이었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노르웨이 매체 에나우키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북동부 바다에서 미국 핵추진 잠수함 USS 버지니아 프로펠러가 노르웨이 어선이 설치한 그물에 걸리는 5%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르웨이의 어부 하랄드 엥게인 물고기를 잡고 나서 다시 어망을 바다로 던져놓고 해안으로 돌아가던 길에 해안 경비대에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어망에 USS 버지니아호 프로펠러가 걸려 이엘이 약 37km 끌려갔다는 해안 경비대의 호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핵추진 잠수함은 전장 115m, 무게 7,800톤 USS 버지니아호로 노르웨이 트롬세 항구에서 출발해 북쪽 해역을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 직후 노르웨이 해안 경비대 선박이 출동해 잠수함 프로펠러에 걸려있는 어망을 모두 잘라냈고 주어진 임무 수행 때문에 미 핵추진 잠수함은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과정에서 그물이 손상도에 교체해야 하고 그물에 걸려있던 물고기들은 모두 빠져나갔으며 그물을 던졌던 어선은 뒤늦게 해양 경비대로 터이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 핵추진 잠수함이 물고기를 잡는 어선이 던진 그물 약 700만원의 어망에 잡히면서 세계적 망신살이 뻗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무게 7,800 달하는 이 핵추진 잠수함은 그물에 걸린 채 약 4km 더 항해한 후에야 자신들이 낚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이후 미국 육함대 대변인 피어슨 호킨스 중위는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해역은 바렌츠 해와 노르웨이 해가 접한 곳으로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영해가 접해 러시아가 감하게 여기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국 노르웨이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미국 해군 전략 자산이 해역에 여러 차례 배치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구나미 해역에서 그물에 걸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999년 11월 영국 해군의 트라팔 가급 핵추진 잠수함이 아일랜드 서쪽에 있는 아란섬 ES 훈련하던 중 같은 해역에 있던 일반 어선이 던진 대형 어망에 걸렸습니다. 당시에도 이번처럼 영국 해군의 잠수함은 어망에 걸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항해를 이어갔고 어망과 연결돼 있던 어선은 잠수함에 끌려가다 결국 전복되고 당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4명이 전원 사망하는 비극적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 핵잠수함이 어선의 저 인망에 걸리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 최강으로 알려진 미 항공모함들의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 용접 불량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선수들의 문제 때문에 제때 함정을 인수하지 못해 미군이 고민 중인 가운데 용접 문제 때문에 걱정이 더해졌다는 후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조선 업체들의 인력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주목됩니다. 얼마 전 미 해군 함선을 건조하는 주요 조선소 중 하나인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함선의 치명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용접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미국 군사매체 USA가 처음 보도한 뒤 미 의회에서 해군의 해당 보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철저한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용접 불량 문제로 영향을 받은 함선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 공격, 잠수함 하이면지 리커버함과 뉴저지함 등 3척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를로스 델토로 해군 장관은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용접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용접공이 문제라고 밝혔지만 실망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다른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주월 특급 스텔스 구축함의 마하 7에서 8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 해군은 자신들이 보유한 3척의 주월 특급 스텔스 구축함의 성능이 다소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무기를 강력한 극초음속 무기로 대체하는 개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월 특급 구축함은 현재 BCCP 조선소에 있는데 최초 건조 당시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쌍둥이 포탑에 설치되지 않았던 미사일 튜브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시스템이 완료되면 더 먼 거리에서 더 빠르고 정밀한 타격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유용성을 크게 높일 전망입니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여러 유형의 초음속 무기를 개발해왔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최근 극초음속 무기 실험들로 인해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는데요. 이제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현재 탑재되는 극초음속 무기는 미 해군과 육군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재래식 즉시 타격 컨벤셔널 프라프 스트라이크 시스템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탄도 미사일처럼 발사되지 마하 7에서 8의 극초음속 활공을 통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으로 각각 4개의 미사일 튜브를 장착하고 각 튜브에는 3개의 미사일이 장착돼 한 척당 총 12개의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는 지난 여름 실험에 성공했으며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2027년 또는 2028년에 주멀트 구축함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 시스템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 비평가들은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적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함정이 수천 km 떨어진 적을 공격할 경우 대부분의 적들은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게다가 전함이 부족한 미 해군은 중국의 물량전에 대응하기 위해 바다에서 미사일 공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조선 능력 부족으로 중국과 해군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미국 해군이 전함 부족을 우회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건 바로 작전 수역에서 미사일을 공급받는 법입니다. 미사일을 채우기 위해 회양을 하면 시간이 2달까지 걸릴 수 있는데 반의 작전 수역에서 미사일을 공급받으면 훨씬 빨리 전력이 보충되고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미 해군이 전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전함이 보급함을 통해 미사일을 재보급받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이동용 해상 재장전 방식 트램 TR인데요. 트램은 해군 창고에 처박아뒀던 30년 된 낡은 크레인을 보급함과 각 전함에 설치하고 이를 컴퓨터에 연결해 전함의 미사일을 재보급하는 방식입니다. 트램을 운용하면 그동안에는 미사일을 다 쏜 전함들이 길게는 2달까지도 걸릴 수 있는 회양을 하는 대신 불과 며칠 만에 미사일을 다시 장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미 해군부 장관은 최근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실시된 트램 시범 훈련 뒤 해상 재장전 능력은 미래 태평양에서 벌어질 그 어떤 갈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트램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트램은 육상에서 자주포의 포탄을 공급하는 것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파도가 치고 강풍이 부는 바다에서 재장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급하면 전함에 미사일을 공급하려면 2배 사이에 긴 짚라인 형태의 레일을 설치해야 하고 그러려면 특수한 목적의 레이더를 통해 주변 바다의 파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서로 다 파도를 막고 있는 이 2배 사이를 긴 줄을 통해 미사일을 운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이 기술적 난관을 해결한 것이 또한 트레입니다. 사실 미 해군은 최근까지도 미사일 장전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이 중국에 고전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 해군 기지에서 8,000km 넘게 떨어진 서태평양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구축한 순양함을 비롯해 각종 전함들은 유사시 수일 어쩌면 수시간 안에 보유한 미사일을 다 쏴버릴 수 있습니다. 미사일을 다 쏜 전함은 재장전을 위해 기지로 귀환해야 합니다.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기지로 귀환할 경우
길게는 2달까지도 걸립니다. 가까운 일본 요코스카항은 유사시 중국의 공격으로 사용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대안은 호주 다원항이지만 남중국해에서 다원항 아지는 정상적인 조건에서도 일반이나 걸립니다. 전남이 중국국을 압도할 정도로 많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미국은 점점 전함수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고 전함 건조 속도는 더더 그 간격이 벌어지는 터라 대안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찾은 대안이 바로 트레이입니다. 한편 물량 면으로 중국의 해군 전력이 밀리기 시작하고 있는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신 전함인 주월 특급 구축함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국에 협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 최강이 된 미국 조선업과 해군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한국 조선업의 기회이며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선박에 관해 협력을 하자며 먼저 손을 내민 것인데요. 트럼프 지지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해전의 승리는 함정 숫자가 좌우합니다. 미국 해군 연구소의 월간지 프로시딩 223년 1월호에 실린 기고문 더 큰 함대가 이긴다 비거 FSI를 보면 저자는 소수의 고품질 함대를 가진 쪽보다 더 많은 함선을 보유한 쪽이 거의 이긴다. 역사적으로 28개 해전에서 25번 승리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초기 손실 후에도 신속히 대체할 예비 함대가 있고 더 많은 정찰 자산을 통해 적을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군 함선은 2030년까지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미국 해군은 260척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함대의 부재는 장기 분쟁에서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미국은 다급히 한국의 조선 능력을 주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해군의 주먹으로 불리는 정조대왕함이 매주 인도될 예정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은 물론 유역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는 정조대왕 함의 키를 곧 해군이 잡게 됩니다. 정조대왕함 경하 배수량 8,200t로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가운데 배수량이 가장 크면서도 최대 속력은 시속 30노트 약 55km 달하고 기존 해군 이지스 구축함들과 달리 탐지 추적 요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조대왕함의 핵심은 SM-3함 대국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조대왕급 이전의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SM-2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는데 이제 SM-3가 탑재됨 따라 SM-31부 버전 블록 2어형의 경우 요격 고도가 1000km 넘어 ICBM 요격하는 무기이다 보니 한반도 전구방어 시어터 디펜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탄도 미사일을 한반도 작전 해역 어디에서든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기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정조대왕 함으로 인해 한국군은 이제 지상의 패트리어사드 천국 3등이 적탄도 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방어하는 체계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의 이지스함이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된다는 소식이 나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 해군의 철통 같은 대비 태세가 갖춰지게 되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완벽히 방어할 수 있게 됐다는데 무슨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성능 개량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고 있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드디어 새롭게 거듭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9월 세종대왕급 성능 개량 사업 소요를 제기하며 203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감에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세척의 SM-3나 SM-6 미사일과 같은 유격 체계는 없다면서 함대공 유격 미사일인 SM-6는 물론 SM-3도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세종대왕급이 SM-366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해군이 SM-36 도입은 물론 기존의 깡통 이지스함으로 여겨졌던 세종대왕급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세종대왕급 세척의 구축함을 개량하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동급 구축함 개량 사업 일정을 고려하면 이를 긴급 소요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일정을 크게 앞당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과 일본의 개량 사례를 봤을 때 예산만 확보된다면 성능 개량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한 척에 1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미룰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은 미국이 우리 세종대왕급 유사한 버전의 이지스함을 최신 버전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시기여서 미국과 사업 일정을 맞춰 공동 발주하면 사업 비용도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한국형 구축함 KDES-3 사업을 통해 전력화된 길이 166m, 경하 배수량 7,600톤 급의 이지스 방공 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인 2010년 림팩 2차면 세종대왕함은 총 19척 가운데 한 포 사격으로 표적의 100m 이내인 75m 오차율을 보이면서 탑건 위로 선정되기도 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구축함입니다. 실제로 최근 KNG 한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은 지난 6월 시에는 이들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 그리고 그들은 미국산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꼽았습니다.에는 세종대왕함이 중국 구축함 타이프 55보다 우위에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거나 미국 설계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구축함 타이프 55는 배수량이 1,2천에서 13,000 톤으로 일반 구축함보다 크고 강력한 활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대공 및 대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112개의 수직 발사 시스템 밸런스셀을 갖고 있으며 미 해군의 최신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6개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 구축함 타이프 55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라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한국의 세종대왕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타이프 55가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에게 밀린다고 보고 있는데, 세종함 타이프 55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밸런스셀과 지대공 대잠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로 더 강력한 활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종함 우리 해군 함대의 자랑으로의 함정 하나로 우리 해군은 대공대함, 대잠수함, 대함 등 여러 동시 상황에 대처하고 탄도 미사일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대왕급 그동안 몇 가지 요격 체계와 관련해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정조 대왕급 구축함은 SM-3 운용이 가능하지만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SM-3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 개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당 최소 5천만 달러가 투입돼야 합니다. 이는 사실 그동안 중국 등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그리면 물곡 재개판하는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신경을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니 문제에 대해 우리 해군이 조금만 언급해도 예전부터 중국은 분노를 숨기지 않고 폭발하며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과거 사드 도입 논란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의 움직임을 볼 때 한국이 세종대왕급 SM-3을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우리 해군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려 하자 중국은 이를 두고 해상 사드 구축 계획이라며 맹비난하며 발작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 황구망 한국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탄도 미사일을 유격 수 있는 SM-3함 대공 유격 미사일을 탑재하려는 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의 미국 경도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해양 권익을 둘러싸고 일본 중국과 대립하는 한국 해군이 역량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면서 한국의 해상 사드가 날로 악화하는 해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깎아내렸다. 세 척의 구축함이 북한의 수많은 전술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조종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무지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해군의 SM-3, SM-6 업그레이드 소식 나오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이어 후속 사업으로 정조대왕함이 필살기로 등장하면서 화상기로 중국을 벌써 벌벌 떨게 만들고 있는 주의 경이다. 심지어 정조대왕함은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한민국 해상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으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지난달 미 해군 7함대 소속 SM-3로 ICBM 격추에 성공한 이지스 함전 핀이 제주 해군 기지에 입항했다 출항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2020년 미국 미사일 방어철은 존 핀에서 신형 유격 미사일 SM-3블록 기어를 쏘아올려 모해 ICBM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는데, 당시 시험은 북한의 ICBM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군은 존 피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ICBM 도발을 경고하기 위한 대응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이지스함과 미 이지스함이 함께 북한의 도발에 나설 정도로 동일한 수준의 전투태세에 영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급에 이은 정조대왕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우리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 이지스함과 동급 수준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방사청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할 함대지 탄도 미사일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했고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백 km 날아가는 함대지 탄도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서해는 물론 동해에서도 북한이 내륙에 지은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 지도부를 겨냥한 한국군의 창이 한층 날카로워지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유격 방어가 임무였던 이지스 구축함에 함대지 탄도 유도탄이 탑재되면 해군의 수중 킬 체인이 한층 보강되는 건 물론 북한이 지대공 방공 체계를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함상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은 수 미사일의 단점도 보완해줄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한국의 해상 탄도탄 방어의 핵심 전략 자산은 바로 이지스 구축함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대왕급 유격 능력이 없기에 성능이 개량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광개토의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이었는데 정조대 왕급 기존 광개토 세배치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비해 필살기가 더욱 더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정조대 왕급 탄도탄 대응과 대잠수함전 능력이 향상된 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 군은 여기에 베이스라인 구를 탑재하며 탄도 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을 위해 SM-6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신의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에 우리 해군 함정 중 처음으로 탑재되는 유격 미사일 SM-6는 항공기 함정탄도 미사일은 물론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 체계입니다. 실제로 SM-6는 미국국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SM-2 함대 공 미사일의 성능을 높인 것으로 최대 460km지 날아가며 멀리 떨어져 있는 적기가 대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공격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올해 초 미국 미사일 방어국 SM-6 미사일이 현재 미국 무기 체계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조대왕급 SM-6이 도입되면 한국의 이지스함은 미국과 동급 성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정조대 왕급 함대지 탄도 미사일을 장착하는 데에는 3000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세븐 유사한 특성을 지어 북한 지하 시설을 파괴할 관통력 전파 방해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두 중량은 1톤 안팎으로 추정되며 함대지 탄도 미사일은 구축함에 탑재된 한국 형수 발사 체계를 통해 발사됩니다. 이렇듯 함대지 탄도 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정조대왕급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건 물론 해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내 표적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면서 유사시에는 전술적 차원에서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 핵미사일 유격 체계의 첫 단추로 핵심 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작년 7월에 진수한 정조대왕급은 지난 7월 2번함을 착공한 데 이어 내년 11월 마지막 3번함을 착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조대왕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말 우리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 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전력화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서해와 동해, 남해 바다 3면에서 작전을 펼친다면 대한민국의 해상 방어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일 우리 공군의 비상대기 실에서는 때 아닌 북한 군용기에 영공 침범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다름 아닌 한미연합연습을지 자유의 방패 일환으로 이루방어 제공 훈련을 펼친 것으로 이날 출동한 F-35A, FA-50 등 10여 대의 전투기들은 적기를 격추해 나가며 흡사 실전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등 8개의 비행부대가 참가해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임무를 수행했으며 다수의 방공관제 대대와 미사일 방어 대대도 참가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공군 방어 제공 훈련에 동원된 F-351K 편대와 파5 연합훈련이 완벽히 합을 이루어 임무를 수행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평가인데요. 실제로 외신에서도 FA-50과 F-35의 합동훈련 소식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남다른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스는 FA-50과 F-350이 불안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며 전투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A-50이 합동훈련에 참여한다는 건 뛰어난 성능을 유하고 있다는 것과 추후 실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폴란드에서는 연말까지 FA-50을 추가 도입한다는 소식을 알려오며
폴란드 공군이 보유한 미그 29를 FA-50으로 빠르게 대체할 것임을 알려왔는데요. 실제로 지난 20일 마리오시 부아 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폴란드 공군을 위한 FA-52대가 바르샤바에 방금 착륙했다. 연말까지 8대전 투기를 추가로 들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폴란드 군을 위한 새로운 장비들의 인도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부아 슈차크 국방장관이 밝힌 대로라면 폴란드 군은 연말까지 총 12대 FA-50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아 슈차크 국방장관이 FA-50 전력을 미리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한국의 놀라운 생산 속도 때문인데, 실제로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했던 방산 무기들을 제때에 납기하면서 두터운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벨라루스 동해 러시아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빠른 생산 속도 덕분에 부족한 전력을 언제 보충하고 투입할 수 있을지 미리 계획할 수 있어 무한한 애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부아 슈차크 국방장관은 FA-50GF 연내 배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연신 강조하고 있는 중으로 폴란드 공군에서도 누구보다도 FA-50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차크 국방장관은 21일 열린 FA-50 공개 행사에서도 현지 기자들과 만나 FA-50GF 2기를 인수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10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기총 48기 FA-50 공급 계약을 체결한 졸란 올해 말까지 FA-50GF 12기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매달 2에서 3대 FA-50가 폴란드로 향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FA-50F1 2호기를 출고하고 폴란드 공군에 인도를 완료했는데요. 이렇게 인도된 FA-50은 지난달 마스크 마조비츠키 제23 전술 항공기지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했으며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도 주축으로 참여해 미그 29와 함께 비행하며 성공적으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부아 슈차크 국방장관은 매물만 기다렸던 FA-50 그램 F 인도받고 나서 소련제 항공기보다 몇 배는 더 낫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폴란드 정부는 기록적인 속도로 소련시대 군용기를 FA-50과 같은 서구 장비로 교체하고 있다며 FA-50의 우수성을 우회적으로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개최된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미그 29가 떠나고 FA-50이 들어온다는 의미 비행쇼를 선보이며 전력 교체를 쫄라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렸는데요. 이날 폴란드 공군은 미그 29를 FA-50과 함께 비행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난 뒤 미그 29가 먼저 편대를 이탈하면서 FA-50로 교체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앞서 한국에서 비행 훈련을 받고 이번 행사에서 FA-50을 직접 조종하게 된 쫄라 야책 스톨라이알 소령은 이전에 비행한 미그 29보 FA-50의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FA-50의 비행 범위와 성능은 기대를 훨씬 넘어섰다며 FA-50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등 조종사들이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기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FA-50GF의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무장이 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FA-50F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쫄라 공군이 전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폴란드에 인도된 FA-50 그램 NT의 50전 수리문 훈련기 블록이 토대로 만들어졌는데요. 기총과 공대 공공대지 무장을 기본으로 탑재하며 FA-50에 장착된 통합 정밀 직격탄을 비롯한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 등을 장착해 적군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는 능력을 높였으며 야간 임무 수행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FA-50GF 경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미그 29를 공유하면서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우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기에 상대적으로 무장이 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 쫄라이에 공급할 FA-50은 블록 20 버전으로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쫄라 공군의 요구를 반영한 FA-50은 S세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를 탑재하며 공중 급류 기능과 더불어 정밀 유도무기 등을 운용하는 능력도 갖출 전망입니다. 실제로 카이 FA에 대해 F-16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레이저 유도 폭탄 등으로 무장이 더욱 더 강력해질 예정으로 폴란드에 배치된 FA-50GF 역시 나중에 블록 20으로 개량할 수 있기에 일각의 우려를 완전히 물식킬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의 우려를 완전히 물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폴란드에서 FA-50 도입을 결정한 건 미그 29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품이 아니라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항하기 위한 핵심 무기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현재 폴란드의 공군 전력은 48대를 보유한 F-166인데 여기에 더해 FA-50g 한국으로부터 도입하면서 이를 함께 운용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타격을 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박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중 공격은 지상 100m 고도에서 매우 낮게 비행하는 순화 미사일이라 자. 그런데 FA-50은 수학 미사일 탐지와 격추에 용이한 레이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부터 쫄라글은 FA-50 도입을 결정하면서 실전에 바로 투입할 계획이었으며 폴란드의 이런 기대에 부응해 FA-50은 F-16 함께 바그너 그룹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쫄라그는 FA-50도 계획을 밝힌 날 미 로키드 마틴과 1,400억 원에 달하는 또 다른 거래를 했는데요. 쫄라군비 이 로키드 마틴의 주야간 표적 식별 장비 스나이퍼 어드밴스드 타겟팅 포드 앱이 탑재하기 위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지난 18일 쫄라그는 FA-50 전투기에 로키드 마틴의 에넉 33 스나이퍼 앱이 34대를 장착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으로부터 스나이퍼 표적 포드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퍼 APN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3세대 타겟팅 포드로 전투기에 장착돼 야간 전천 후의 상황에서 지상 목표물을 식별 자동 추적 정밀 유도 지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건 로키드 마틴 2세대 랜턴 타겟팅 포드의 후속 모델로 랜턴 다 탐지거리가 배 늘어나 매우 정밀하게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폴란드의 스나이퍼 AP 구매는 올 상반기부터 추진됐기 원래 FA-50의 사양에 포함됐었다. 전투기 KF-16과 F-15 그래도 스나이퍼 앱이 장착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FA-50P 스나이퍼 AP 아직 탑재돼 업그레이드 된다면 경공격기 알려진 FA-50은 비로소 멀티를 제공 전투기인 F-166에 맞먹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하와 에어로 스페이스가 전투기 엔진 소재 국산화에 나서면서 한국 방산의 레벨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한국은 엔진에서 뿜어지는 섭씨만도 이상의 화염을 견뎌야 하는 특수 소재를 전량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아에로스페이스는 2026년까지 인코넬 기발 제조 기술을 국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목표로 인코넬 기판은 내열성이 높아 섭씨 1500도 이상의 화염을 견딜 수 있어 항공 엔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수합금입니다. 40년간 9,000대 이상의 항공 엔진을 생산해 온 하와 에어로 스페이스가 엔진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자주국방은 물론 방산 수출에도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주요 방산 업체들이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매출이 상당한 수준인데요. 실제로 방산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방산업체들의 전체 매출 중 일부를 해외 수출을 통해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엘, 진엑스, 현대로템 등 방산 4사의 총 매출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성과는 작년에 폴란드와 역대급 수출 계약을 맺은 이후 올해 본격적으로 제품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급등했다는 설명입니다. 해외 방산 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산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폴란드는 물론 중동, 호주 등 다양한 국가들과 방산 분야에서 여러 계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남은 하반기 역시 눈부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 때문에 깜짝 놀라 뒤집어질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한국이 중국 해상 광고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원유가 다 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엄청난 분노를 폭발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국이 원유를 다 가져가도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83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든 SK 40여 년 만에 엄청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최근 SK 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자회사인 SK어의 무자원 산유국 꿈을 이뤄낸 건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어는 지난 2015년부터 참여한 남중국해 해상 광고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남중국해 광고에서 탐사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원유 생산에 성공한 것으로 탐사개발 생산까지 해낸 첫 사례로 꼽힙니다. 통상 자원개발 프로젝트 성공률이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며 이 같은 성과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달 스크소 중국 국유 석유 기업인 중국해양 석유집 난유 항공사와 함께 남중국해 북동부
해상에 있는 173광고 내 루펑 12 3유전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고 알리는 등 에너지 업계의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중국 선전시에서 300km 떨어 이 광고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며 일일 생산량은 석유 생산 정점을 기준으로 약 29,500배럴로 추산됩니다. 이는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의 1% 넘는 규모로 이곳에서 생산한 원유는 중국 내수 시장에 판매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하거나 국내에도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약 60% SK의 40%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대 생산량을 추산하면 앞으로 SK연이 이 연간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보통 유전 개발은 영업이익률이 연 50% 안팎으로 높은 편이어서 연간 약 2천억 원을 배당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SK여우는 2년 안에 광고 개발에 들어간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2015년 스크소 중국 국영 석유 회사인 녹과 관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남중국해 해상 광고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독자적인 광고 운영권을 확보한 이후 지질 조사 물리 탐사 등 기초 탐사 작업을 바탕으로 2018년 탐사정 시초로 원유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고 유전 평가 생산 시설 건설을 통해 8년 만에 원유를 뽑아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독자 탐사 사업으로 원유 발견부터 개발 생산까지 해낸 최초의 사례라 업계 내에서 더 귀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내 정유사는 글로벌 정유 업체와 달리 자체 보유한 유전이 없기 때문에 수입한 원유를 가공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여서 정제 마진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SK어스의 유전 개발 사례가 국내 정유 업계에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SK어스의 경우 40년간 축적된 자체 석유 개발 기술로 초기 탐사에서 이번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특히 SK아는 이번 남중국해 해상 광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유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저압 노력을 펼치며 에즈그 경영 행보에도 앞장섰는데요. 실제로 SK여우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설계 시점부터 발전기 배기가스 폐열 재활용 설비 전동화 등을 생산시설에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SK이노베이션의 석유 개발 사업 자회사인 SK여우는 출범 때부터 석유 개발과 친환경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큰 포부를 출발했습니다. 우선 스크소 2021년 10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며 석유 개발과 탄소 포집 저장 전문 기업으로서의 파이낸셜 스토리 실행을 가속했다 있는데 탄소 감축을 위해 원유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지중해 영구히 저장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석유 개발 영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1703 광구의 원유 생산을 시작한 것을 비롯해 있다. 성과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SK어이 말레이시아 지역 첫 광고를 낙찰받아 관건 및 광구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 석유 탐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 어우는 작년 4월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 회사인 페트로나스 및 말레이시아 사라와 주 석유 개발회사 페트로스 광고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하며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말레이시아 광구 입찰에 참여해 사라와 해상에 위치한 SK427 광고를 낙찰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해상의 일정 구역에서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권리인 관건을 획득한 겁니다. 해당 계약으로 SK어이 확보한 SK427 광고 지분은 85% 광구의 탐사 및 개발 생산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운영권자 됐습니다. 이러듯 지난 6월 SK여우는 나머지 15% 지분을 보유한 페트로스 협력해 본격적인 광구 탐사에 들어갔는데요. 석유 개발 사업이 보통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SK어의 말레이시아 광구 개발의 관전 포인트 역시 주변 석유 매장량과 천의 수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한 곳에서 석유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면 새로운 광고에서도 석유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427 광고는 사라와 천에 있는 데이 지역에서는 2020년 한 해에만 18억 배럴에 달하는 규모의 매장량이 확인됐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석유 확인 매장량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다섯 번째로 많은데 주요 매장지는 말레이반도 2곳 사라와 한 곳 사바 3곳 등 총 6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개발의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변에 석유 개발 사례가 있어 전 세계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만큼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SK여우는 2025년에 베트남 남북 후롱 본지의 15오강구 원유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유전 개발을 위해 현재 SK여우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개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던 건 앞서 2007년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정부와 블록 채굴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으로 당시 SK는 베트남 1500고 블록을 탐사하던 중 원유를 발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의 이런 굵직한 성과들은 대를 이은 엄청나게 값진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이 무자원 산유국 프로젝트를 내걸며 SK그룹은 1983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과거 당참 포부로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광구 개발에 참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실패를 거듭하기도 했지만 SK는 여기에 굴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SK여우는 8개 국가에서 10개 광구 및 4개의 렌즈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관리하고 있는데 10개 광구의 생산량은 1일 약 5만 2천 배럴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침내 대한민국도 원유 탐사 개발 생산까지 실제 경험을 모두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한동안 잊혀졌던 77광구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7광구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제7광구 석유가 수전으로 제주도 남단 약 8,200km 면적의 마른 목골 해저 대지를 의미합니다. 미 에너지 관리청에 따르면 남한 전체 면적의 약 80%에 이르는 광활한 해저 대지에는 최대 약 1천억 배럴의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의 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산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석유 매장량이 각각 약 800억 배럴, 약 390억 배럴 수준으로 추산된 것과 비교하면 제7광구의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국가에 의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난 1970년 6월 박정희 정부는 해저 광물 자원 개발법이라는 법안을 공포했다. 법으로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인근의 해역을 여러 개의 광구로 구분해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고 자원을 확보할 거라는 사실을 알린 겁니다. 이는 대륙붕이 이어지는 연장선을 기준으로 영유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제법 판례에 따른 건데, 이에 따르면 한반도 인근 총 9개 광구는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주도 남단의 제7광구는 다량의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는 곳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에게 자원 선진국의 꿈을 꾸게 했는데요. 그러나 7광구 지역 인접 국가인 일본과 지속되는 분쟁과 해당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기술 부재가 우리나라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1974년 일본과 한일 대륙봉 협정을 체결해 7광구 지역을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50년간 영유권 문제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협정은 1978년부터 발효되는데 일본은 이미 1980년대 중반 여기에 손을 뗐지만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 몇 년 뒤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 늦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77광구 공동개발 협정은 발효 50년이 되는 2028년 6월이면 종료되는데 3년 전인 2025년부터 양국 어느 쪽에서든 조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협정 만료까지 2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8년 협약이 종료되면 그때 돼서 일본이 억지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걸 감안하면 7광구 개발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일본 말고도 중국도 77광구를 탐내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이 가세하기 전에 일본과 결판 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유리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협정 종료 후 중국이 7광구에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근에 해군을 배치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겁니다. 최근 들어 중국이 해상 유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만큼 중국의 심해 시추올인 움직임이 광구에까지 손을 뻗치게 만들지 않도록 서둘러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이제 과거에 달리 우리의 것을 당당히 지킬 수 있는 외교력과 더불어 뛰어난 자원 개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원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꼭 잡길 바라겠습니다. 애플이 내놓은 신형 아이폰의 발열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이때다 싶은 중국 아이 유튜버들은 아이폰 15를 단지 30분만 사용해도 온도가 48도 넘어섰다며
신형 아이폰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IT 전문 유튜버 GWN은 아이폰 15 프로 300니트 밝기와 25도의 실온에서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제품 온도가 30분 만에 48일까지 상승했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 역시 45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발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현재 애플 공식 홈페이지의 사용자 커뮤니티에는 통화할 때조차 뜨거워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십 건씩 해시태그 전화를 8회 10분만 해도 폰이 뜨겁다, 해시태그 충전하는데도 발열이 심하다 등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중국, 미국, 캐나다 소비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새 아이폰이 특정 상황에서 만지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온도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충전되는 동안 약 40일씩 달했으며, 충전 및 게임 등 작업을 동시 수행할 때 최대 44시 올라가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발열 문제는 성능 저하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논란이 일자 아이 전문 매체 더베르크프테크는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강력한 냉각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TSMC 제작한 A7% 칩의 3나노 설계가 과열 문제를 완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여기저기서 논란이 일자 결국 콧대 높은 애플도 발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애플의 인정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중국, 캐나다 등에서 발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는 뜻입니다. 애플은 최신 iOS 17 운영체제 버그로 인한 백그라운드 활동과 일부 타사 앱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발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재 앱 개발자들과 협력해 수정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밝힌 문제 앱은 게임 아스팔트 9 메타의 인스타그램 우버 등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발열 문제가 새로운 티타늄 소재나 디자인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애플 측은 안전이나 부상 위험은 없으며 장기적인 휴대폰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그로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신형 아이폰의 발열 문제는 세밀함의 대명사로 불리던 애플이란 브랜드의 명성에 상당한 흠집을 내고 말았습니다. 애플은 조만간 iOS 17 버그를 수정한 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트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 특히 반도체 칩의 내구성이 취약하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5 공개 행사 당시 우주선에 사용되는 티타늄 소재를 도입했다며 내구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이트 유튜버 애플트랙은 지난 23일 아이폰 15 Pro와 전작인 아이폰 14% 다양한 각도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자가 두 대의 제품을 손, 가슴, 얼굴 높이에서 낙하시키자 아이폰 15 프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모서리 부분이 점점 까지기 시작했으며 어느 순간 카메라 렌즈 부분에도 손상이 가기 시작하더니 액정까지 금이 번졌습니다. 45m 높이에서 두 기기를 나란히 떨어리는 실험에서는 아이폰 15 프로의 액정 하단부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반면 비교군인 아이폰 14 프로엔 큰 이상 없었습니다. 6기 높이 실험에선 아이폰 15 프로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박살났고 카메라 부분이 본체 바깥으로 튀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폰 15는 이제 제품 마감이 불량하다는 불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레드는 아이폰 15 프로 디스플레이나 안테나 부분이 들떠있다는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공전에 아이폰 신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반응들로, 이게 정말 애플이 만든 제품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결국 화살은 TSMC에게 쓸렸을 TSMC 아이폰 발열 문제의 주범으로 몰리는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애플이 설계하고 TSMC 양산한 반도체의 성능 문제를 발열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TSMC 3나노미터 공정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TSMC 기술이 기대 이하이기 때문에 애플의 A17 AP 하자가 생겼고 발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애플과 TSMC 경쟁사로 둔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을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이폰 15 구매가 망설여진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TSMC 3나노미터 공정의 신뢰도에 금이 가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매는 공정으로 반도체 고객들의 물량이 옮겨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발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가름 날 경우
이것을 양산한 TSMC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내실을 다지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고객인 애플의 아이폰이 발열 문제를 일으킨 데다가 TSMC는 요즘 미국과의 관계도 아와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TSMC,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자국의 첨단 기술보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TSMC, 미국 투자를 유도하고 막대한 비용을 TSMC에 떠안기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TSMC에 중단된 공장 가동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애리조나 주지사가 직접 나서 TSMC 패키징 공장 증설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숙련 인력을 더 투입해 추가 생산 시설을 확충해 등등 자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TSMC 적극 이용하고 있지만 TSMC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리 좋은 투자처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은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오픈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조는 장비 설치 인력이 충분하다며 반박했지만 대만은 미국 인력들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TSMC는 지금 대만, 가오슝 중국 난징 독일 드레스덴 일본 구마모토 등 여러 국가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자꾸 자기 나라의 공장을 더 지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 참다 못한 데만 없기 위해서는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만 기업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더구나 TSMC는 요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이 인력 부족으로 계속 연기되는 것도 죽을 맛인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 짓고 있는 일본 구마모토 공장 부지가 물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일본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는 결단을 내렸는데 물 부족이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최근 대만 언론들은 2024년에 반도체 양산에 돌입하는 TSMC 반도체 공장의 최대 리스크는 물 부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인은 일본의 수자원 공급 인프라가 오래되고 낡아서 물 공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수자원 공급 인프라가 노후의 물을 끌어들일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다니 당장 내년부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기본적인 물 공급 인프라가 조성을 기다려야 한다니 TSMC에서는 헛우 숨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된 이유는 198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은 생산 설비까지 해외로 모두 이전하면서 공업용수 사용량이 급감했고 그래서 수자원 공급 인프라를 증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니 지금까지 물 공급 인프라를 깔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에 산업용수는 현대 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화학약품을 세척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시각 공정 등 다양한 제조 과정에서 대량의 물이 사용됩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초순수는 매우 중요한데 초순수 1톤을 생산하려면 일반적으로 2톤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사 중 하나인 TSMC는 최근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만은 지리적 특성상 가뭄이 자주 발생하며 계절에 따라 강우량의 변동이 커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TSMC는 수년 전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의 확장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며 TSMC를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일본 역시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대만은 56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며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TSMC는 공장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저수율이 높은 지역의 댐에서 급수차를 이용해 물을 공장으로 운반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이후 TSMC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기술과 지리적 이점으로 유망한 생산 기지로 평가받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잦은 지진과 산업용수 부족 문제를 이유로 일본이 반도체 생산 기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TSMC는 이 같은 조언을 간과하고 일본으로의 확장을 강행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 내 공장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현실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드러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일본 내 반도체 공장은 이제 충분한 물 공급 없이 운영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으며 이는 TSMC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 부족 문제는 반도체 생산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일본에서 물 부족 문제가 계속 악화되면서 TSMC는 생산 차질과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SMC는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이러한 TSMC의 난관을 여유롭게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TSMC는 안정적인 산업용수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내 공장 운영을 재검토하거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